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차 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돼서 좀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챕터 1 하고 있습니다. 챕터 1은 퀀텀 비헤이비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퀀텀 비헤이비어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전자를 골랐습니다. 전자의 퀀텀 비헤이비어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뷰렛, 총알의 행동을 봤습니다. 총알은 입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오늘은 수면파의 행동을 봅니다. 수면파는 파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렛으로부터 입자의 대표적인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면파로부터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험 세팅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수면파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여기에 물을 어디다 넣었냐면, 물을 얕게, 물이 너무나 높으면 곤란하겠죠. 얕게 채운 통입니다. Shallow trough of water. 트라프가 통을 말하죠. 얕게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파동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게 파원인데, 이 파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에서 달달달달달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떨리는 파동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파동은 원형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 위에서만 퍼지기 때문에 원형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형파동의 발생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구멍 2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총알에서처럼 이제 벽을 만들었는데, 자, 이 벽에는 2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만 이제 파동이 수면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파동을 도착하는 곳에서 검출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백스터 이 판을 했는데, 이 판은 수면파가 반사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파를 흡수하는 벽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완만한 경사의 샌드비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그걸로 쓱 들어가 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면파가 도달한, 여기 이 업소버에 도달한 수면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 디텍터를 놓습니다. 이때 전에 총알에서 마찬가지로 X방향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측정기인데, 이 측정기는 수면파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건 뭘 측정하냐면 파동의 높이를, 수면파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수면파의 세기는 이 높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은 장치, 게젯은 이 작은 장치를 얘기하는데, 이 게젯의 그 눈금을 어떻게 했냐면 그 높이, 수면파 높이 제곱으로 보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눈금만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도달한 세기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눈금은 파동의 세기에 비례하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무엇을 측정한다고 볼 수가 있냐면, 이 측정기 디텍터로 들어오는 파동의 에너지,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에너지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할 텐데, 이거 직접 실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 사고 실험합니다. 사고 실험은 어떨 때 하냐면, 할 수 없을 때, 너무 지금의 기술로는 할 수 없을 때 논리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 이게 이제 한 가지 사고 실험이 있고,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는 아인슈타인이 그런 사고 실험을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고 실험은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실험하는데, 실제로 하더라도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올 것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고 실험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실험의 특징이 무엇인지, 수면파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치에 지금 수면파 실험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수면파의 세기는 어느 값이나 될 수 있다. 이것은 총알과 비교하는 것이죠. 총알의 경우는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럼프, 덩어리로만 들어왔죠. 근데 수면파의 세기는 어느 값이나 작건 크건 연속적인 값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if the source just moves a very small amount,
저 모터에서 소스에서 지금 수면파를 만들죠. 근데 이 모터가 약간만 진동을 한다면 then there is just a little bit of wave motion at the detector.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디텍터에서도 약간의 모션만 웨이브 파동 운동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when there is more motion at the source. 저 모터에서 조금 더 많이 진동한다면 어떻습니까? There is more intensity at the detector. 디텍터에 들어오는 인텐시티도 더 커지겠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불연속이 있지 않고 저 소스에서 변하는 거에 비례해서 연속적으로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the intensity of the wave can have any value at all. 웨이브의 인텐시티는 어떤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 이건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We would not say that there was any lumpiness in the wave intensity. 파동의 세계에는 어떤 덩어리도 져 있지 않다. 이거는 총알 실험과 뷰렉과 입자 실험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bullets comes in lumps. 총알은 덩어리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해서 이 수면파 실험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연속적인 값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투슬릿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면파에다가 이렇게 투슬릿을 보냈더니 어떻게 되냐? 우리 처음 파동은 두 구멍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서는 막히고 구멍에서만 나가죠. 그러면 구멍을 나간 그 물결파는 수면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회절합니다. 회절한다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서 또다시 원형파동을 이루면서 마치 그 구멍이 파원인 것처럼 그렇게 원형파동을 나가면서 전달돼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형파동이 두 개의 새로운 원형파동이 전달돼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터가 이제 X의 함수를 이렇게 놓였죠. 그랬을 때 그 X의 함수로 디텍터가 측정한 세기, 수면파의 세기 그래프를 볼 것 같으면 여기 그림 1-2C에 I12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 I12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주 흥미로운 곡선의 모양이죠. 자, 이 곡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총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멍을 하나는 막고 하나만 열어놓고서 한번 다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멍 2를 막는 아래쪽에 있는 구멍을 막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구멍 2를 막고 흡수벽에서 오른쪽에 흡수벽에서 인텐시티 디스트리뷰션을 측정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구멍 2를 막았으니까 구멍 2를 막고 원만 놨으니까 자, 이렇게 파동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세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I1에 해당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 we find the rather simple intensity curve I1 shown in part B of figure 1-2. rather simple intensity. 아까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자, 여기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모양은 어떤 모양과 같습니까? 우리 앞에서 총알을 했을 때 총알이 도달하는 프로버빌리티 모양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다른 아랫구멍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멍 1을 막고 구멍 2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때도 아랫구멍을 통과한 파동, 수면파 하나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것의 세기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것도 빌레데스나 마찬가지죠. 이거 대칭이죠. 위에 I1하고 이거 I2인데 I1하고 I2가 서로 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모양을 얻는데 네, 이것도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we find again the simple intensity curve I2 shown in part B of figure 1-2.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구멍 2개를 다 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수면파슬렛 실험의 결과죠.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nterference,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intensity I12는 the intensity I12 observed when both holes are open is certainly not the sum of Y1 and I2.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구멍 1만 열었더니 이 I1은 이런 모양이 됐죠. 구멍 2만 열었더니 I2는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총알에서 했을 때하고 같은 모양이 될 텐데 두 개 더했더니 두 개를 다 열었더니 어떤 모양이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됐죠. 이건 어떻습니까? I1하고 I2를 더한 거하고는 전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We say that there is interference of the two waves.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하나하나씩일 때는 I1과 I2인데 두 개를 다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섭이 일어났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파동의 간섭이고 총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책의 간섭을 설명하는데 이용한 용어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책에 안 나온 것을 조금 기초 지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phase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phase는 우리말로 위상인데 이 위상이란 말은 어디도 이용이 되냐면 달에서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달의 위상을 먼저 보겠어요. 달의 위상이란 뭐냐? 이 달의 위상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 모양이 바뀌는 거죠. 초승달, 상현, 보름달, 하현, 금달 이런 거죠. 자, 위상이란 말은 언제 쓰냐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똑같은 그 시퀀스가 바뀔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항상 그 시퀀스에서 같은 때에 이렇게 오죠. 그래서 지금 위상이 보름달이다, 위상이 하현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동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런 phase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파동을 표현할 때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를 볼 것 같으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인 함수는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인 함수는 위상이 반복된다. 마치 달의 모양이 위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사인 함수도 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1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래로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인 세타의 그래프하고 똑같은데 약간 평행이동 했을 뿐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와 위상만 다르다. 전체 모양은 똑같지만 위상만 시작한 거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두 곡선 중에서 위상이 같은 점들은 어떤 점들일 수가 있냐면 이 네 점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요 하나의 점에 해당하는 건 같은 건 요 네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 높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똑같이 내려오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속도도 같은 방향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위상이 같다. 그래서 상현과 하현은 위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절반만 보인다고 하는 건 똑같지만 어때요? 방향이 다르죠.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현과 하현이 위상이 다른 것처럼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요거의 위상과 요 옆에 있는 점의 위상 이렇게 이게 절로 안 가는 위상은 현재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런 것을 위상이 같다, 같은 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얘기할 때는 파동이란 매질의 각 점들이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하는 모습만 전달되는 현상이 파동입니다. 그래서 파동에는 진동이 있고 파동이 있고 그 움직이는 게 진동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동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 진동의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 주기고 파동의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는 피어리어드인데 이걸 T자로 표시합니다. 진동을 할 때 진동이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죠. 한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고, 진동수는 뭐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단위 시간 동안 반복되는 진동의 수다. 그래서 단위를 초로 하면 1초 동안 반복되는 수. 만약에 주기가 10초다 그러면 1초에는 몇 번 가겠습니까? 10분의 1번 가겠죠. 주기가 0.1초다 하면 1초에는 10번 움직이겠죠. 그래서 주기의 역수가 바로 진동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동을 묘사하는 식에서는 이 진동수나 주기보다도 무엇이 이용이 되냐면 각진동수가 이용이 되는데, 각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진동수는 2파이를 t로 주기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각진동수는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에 도는 각이 그 1초에 몇 도인가, 몇 레이디안인가, 2파이면 레이디안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 각진동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동을 설명할 때는, 자, 파동에 파장이 있는데, 파장은 한 주기 동안에 파동이 진행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기하고 파장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주기보다도 주기의 역수가 이용이 됐죠. 파장의 역수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파동수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 람다분의 1은 뭐가 되겠습니까?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장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동의 숫자. 여기는 단위 시간에 포함된 진동의 숫자가 진동수였죠. 그래서 파동수란, 이것은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동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진동수보다도 진동수의 2파이를 곱하는 것이 더 자주 이용된 걸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파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 그걸 우리가 파수라고 부릅니다. 이 파수는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인데 이게 더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의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파장을 주기로 나누면 되겠죠. 파장을 주기로 나눈 건 파장에다 진동수를 곱한 것과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파동의 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물리에서는 요 파동수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한 것에 이제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파동을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한 파동을 단순조합 파동이라고 하는데, 단순조합 파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자, 이거는 그 파동이 변이, 그 매질이 한 변이를 yxt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지금 파장과 주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갈 때 파장분의 2파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주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사인 함수는 2파이가 주기죠. 2파이마다 제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이 주기가 이 파장 가는 데서는 람다가 주기죠. 그래서 x가 람다일 때 2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게 람다분의 2파이 x, 이런 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t가 주기니까 t가 돼야지, 주기가 돼야, 시간이 주기가 돼야지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t분의 2파이, 요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람다분의 2파이를 이렇게 쓰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좋냐면 k,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파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파수로 잘 표현한다. 그리고 t분의 2파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각진동수 표시하면 간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때 여기서 yxt는 위치 x하고 시간이 t일 때 매질이 이동한 변위를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a는 이 변위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폭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 파동의 위상을 표시한다. 그래서 시간이 t이고 위치가 x인 곳에서 파동의 위상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매질에 파동이 두 개 오면 어떻게 될까? 이때 파동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매질의 한 위치에 동시에 파동이 도달하면 매질은 어떻게 진동할까? 이런 식으로 진동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두 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게 이제 원래 진동이고, 아래 게 이제 그 합해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해져서 온다. 다시 말하면 각 파동의 변위의 백탑으로 진동한다라고 하는 게 파동의 성질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오냐면 이 파동이 파동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인데, 파동방정식이 바로 이 변위가 만족하는 그 파동의 변위가 만족하는 식인데, 이 파동방정식에 의할 것 같으면 두 변위가 같이 오면 두 변위를 더한 것도 역시 파동방정식의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 파동방정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연속적인 매질에 적용할 것 같으면 파동방정식이 되고, 그 파동방정식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매질에 두 파동이 동시에 도달하면 변위가 합한 것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파동이 같은 위치의 매질에 도달했을 때 매질이 두 개의 벡터합으로 변이가 그렇게 진동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동의 중첩이다, 슈퍼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파동다운 것으로 이렇게 더한다면 이런 두 개의 파동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처럼 하는데 그 파동이 지나가면 어땠어요? 원래 파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첩될 때는 중첩이 돼서 벡터합으로 진동하지만 지나가면 원래의 파동이 거기에 그대로 살아나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파동이 중첩되면 한번 중첩되는 것을 아까 파동을 표현한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장과 주기와 진폭이 같고 위상만 다른 두 파동을 한번 중첩시켜 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동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y1xt는 자 이렇게 a 코사인 kx-오메가 t 이렇게 표시되고 파동 2 두 번째 파동은 y2xt는 똑같은데 뭐만 다르습니까? 위상만 델타만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중첩된 파동은 어떻게 했어요? 요 두 개를 그대로 더하죠. 요 그대로 더할 때 이거 코사인과 코사인 더하니까 어떤 식을 우리 이용하면 좋냐면 우리 이거 잘 아는 거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자 이렇게 되는 식을 나중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더한 합해진 동시에 도달했어요. 같은 위치에 도달했을 때 변이는 두 개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되는데 요 그대로 두 개 더하는 것을 요 알파를 kx-오메가-t 그 다음에 베타를 kx-오메가-t 마이너스 델타라고 한다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델타하고 kx-오메가-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새로운 파동이 되겠어요. 그럼 이 새로운 파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요거 위상이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위상이 아까 그 둘 사이에 위상차가 딱 절반 되는 만큼의 위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진폭은 어떻습니까? 진폭 x나 t가 없는 항 요게 진폭인데 이건 2a 코사인 2분의 델타가 새로운 중첩된 파동의 새로운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첩이 돼 있을 때 파동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은 파동 두 개를 더했는데 파동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파동이 아예 진폭이 두 배가 되기도 하는데 파동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기가 4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파동의 간섭, 인터피어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번 인터피어런스를 한번 보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두 개, 그 주기하고 진동수가 같은 두 개, 진폭도 같은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두 파동의 위상차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첩된 파동은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자, 중첩된 파동 두 개를 더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진폭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진폭을 볼 것 같으면 처음 위상차가 2파이의 정수배면 사실 2파이는 삼각함수의 그 파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파이 파장의 정수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델타에다가 2파이를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파이가 되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진폭은 2a가 된다. 진폭이 2배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강간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경로차가 델타가 파이의 홀수배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의 홀수배면 2분의 델타로 나누니까 2분의 델타는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아예 없어지죠. 이것을 상쇄간섭이다라고 하는데 이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그림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파동일은 이렇게 생겼고 파동투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상차가 2파이면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게 오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폭이 2배가 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파동이 페이즈가 같다. 인페이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파동이 어때요? 하나의 파동이 있고 또 다른 파동이 그 차이가 위상차가 파이의 홀수배면 이렇게 거꾸로 쓰는 셈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지죠. 이걸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 두 파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out of phase다. 페이즈가 바로 어긋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갑니다. 두 수면파의 보강간섭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강간섭은 어디가 되냐면 at places where the curve I12 has its maxima.
여기 지금 여기 이 세기를 두 파동을 합했을 때 요 세기 I12가 보면 그 I12가 맥시멈인 이런 최대인 이런 위치들이 있죠. 이런 위치들이 있는 곳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때 두 파동은 어떤 경우냐면 the waves are in phase. 두 개의 위상차가 어떤 경우에요? 위상차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in phase가 되고 and the wave peaks add together to give a large amplitude. 그래서 이렇게 in phase가 되는 경우에는 두 개가 가장 최대가 되게 진폭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nd therefore a large intensity. 이걸 제곱한 게 intensity니까 intensity도 두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위치에서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볼 것 같으면 구멍 1에서 온 거하고 구멍 2에서 온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상차가 두 경로의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면 그때는 interfering constructively, 이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수면파의 상쇄 간섭도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냐면 at places where the two waves arrive at the detector with a phase difference of pi, where they are out of phase. 자, 두 파동이 out of phase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파동의 위상차가 파이의 홀수배인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기에서 최저가 되는 곳들이죠. 이 최저가 되는 곳들에서는 the resulting wave motion at the detector will be the difference of the two amplitudes. 이 경우에는 두 파동, 구멍 1에서 온 파동하고 구멍 2에서 온 파동의 진폭의 차이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진폭이 될 텐데, 그게 딱 위상차가 파이가 되면 그러면 딱 떨어져서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그 투 앰플리튜드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여기 최소가 되는 곳에서 보면 이때 이 경로차가 어떤 경우에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interfering destructively,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식을 유도할 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코사인이나 사인을 이용하지 않고 지수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지수함수를 이용하면 엄청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뭘 이용했냐면 오일러 공식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2에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 여기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에 요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일 때는 요 오른쪽에 우변에 마이너스 사인이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는 무엇하고 같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세타하고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리 현상을 기술할 때는 허수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이건 복소수죠. 이런 복소수를 파동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계산이 이렇게 지수함수를 하면 계산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결과의 실수항만 딱 취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중간에 계산할 때는 엄청 쉽고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구멍 1을 통과한 경로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그때 X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변위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경로가 L이니까 A 코사인 KL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요거를 Y1은 H1 익스포넨셜 IKL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이때 H1도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는 그 절대값에다가 여기다 페이즈를 이렇게 곱할 것 같으면 요거의 절대값은 이 페이즈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즈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1은 H1의 절대값, 이건 크기라는 뜻이에요. 그 복소수의 크기 곱하기 익스포넨셜 I 델타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2에서 왔을 때는 거리가 L'이라고 한다면 Y2t는 A 코사인 KL 프라임 빼기 오메가 T, 이건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요거 이제 이 경로차 때문에 위상차가 델타만큼 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 코사인 KL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지수함수로 표시할 것 같으면 H2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ikl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h2는 h2의 크기 절대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i 델타 2, 델타 2는 h2의 위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상차 때문에 h1과 h2의 위상차는 델타 2 빼기 델타 1은 델타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파동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중첩 원리에 의해서 여기 중첩시키면 되죠. yt는 y1t 더하기 y2t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를 표현한 걸로 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h1 더하기 h2하고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의 세기를 구하겠습니다. 파동의 세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파동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했을 때는 절대값의 제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익스포넨셜 i 세타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 자체의 컴플렉스 콘주게이트에다가 자신을 곱한 것이죠. 근데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하면 i 앞에 마이너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2에 마이너스 플러스 i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2에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가 되니까 요 뒤에 멱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i 온 거는 무조건 제곱을 하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항상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y1의 경우도 자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앞에서 구해 놓은 것입니다. y2는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델타 1과 델타 2 사이는 이런 위상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y는 두 개 중첩된 건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멍 1에서 온 수면파의 세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1은 우리가 아까 그림에 I1이라고 표시된 거는 사실은 무엇과 같으냐면 요거에 제곱했으니까 저 Y1에 제곱하면 H1에 제곱하고 익스포넨셜에 제곱하면 1 되죠. 그래서 I1은 H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 2에서 온 수면파의 세기는 I2는 H2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멍 1과 구멍 2에서 온 수면파가 중첩된 파동의 세기는 여기서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수는 1이 되고 H1 더하기 H2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이 책에 나오는 1의 2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의 2식을 구했는데, 그러면 두 수면파의 간섭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구한 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H1은 자 이렇게 되고 H2는 이렇게 되고 이거 위상차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I12는 어떻게 해서 구해요? H1 더하기 H2의 절대값의 제곱이었죠. 이것을 이제 구하려고 하려면 절대값의 제곱은 앞에 거의 콤플렉스 콘주게이 하고 뒤에 거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다 풀 것 같으면 내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H1 스타 H1 더하기 H1 스타 H 더하기 H2 스타 H1 더하기 H2 스타 H2 이렇게 되는데, H1 스타 H1은 뭐가 됩니까? H1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리고 H2 스타 H2는 H2의 절대값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H1 H2 스타 여기는 뭘 대입하냐면 여기 있는 걸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1 절대값 H2의 절대값하고서 저기 지수함수만 나오니까 지수함수 나온 걸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일러 공식을 여기다 적용해서 풀 것 같으면, 근데 여기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1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바로 델타라고 그랬죠. 그걸로 바꿔 쓸 것 같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I 델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델타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I 델타는 코사인 델타 플러스 I 사인 델타죠. 2의 마이너스 I 델타는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I 사인 델타죠. 두 개 더하면 2배의 코사인 델타가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책에 나오는 1의 3식입니다. 그래서 자, I12를 구멍 하나만 통과한 세기와 구멍 1만 통과한 세기, 구멍 2만 통과한 세기로 바꿔 쓸 것 같으면 H1의 절대값의 제곱이 I1이었죠. 그 다음에 H2의 절대값의 제곱은 I2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I12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2배의 루트 I1, I2 코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 책에 나오는 이게 4식이고, 자, 여기서 요 항을 인터피어런스 텀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항만 없다면 뭐 똑같겠어요? I12는 I1 더하기 I2니까 이거 뷰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하는 것이 P1과 P2를 더한 것이 P12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기 때문에, 간섭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양한 모양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intensity can have any value.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강조할 것 같으면 이 intensity는 파동의 세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떤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And it shows interference. 그리고 또한 interference, 간섭 현상을 보인다. 수면파의 특징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뷰렛은 어떻습니까? 뷰렛의 경우에는 probability can have only lump value. 그렇죠. 덩어리로 된 값만 같죠. 그리고 it shows no interference. 그 총알의 경우에는 간섭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결과는 총알 실험 결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알의 경우와 수면파의 경우 두 개를 갖다가 비교했어요. 두 구멍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랬더니 두 개가 아주 대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섹션 1 2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뭐였어요? 섹션 1-3 on experimental with waves를 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내가 섹션 1-3를 할 때도 섹션 3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에 거의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한번 이 섹션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보다 훨씬 잘 이해가 되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잘 되면 계속 나와 같이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때요? 한 시간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인만의 양자역학 책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그런 목표를 하나 갖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내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파인만 양자역학을 하니까 조회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좀 좋구나. 그래서 요거 사실은 그 강의하는 간격이 이렇게 빠르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조회수가 많아서 지금 조금 더 빨리 아마 어쩌면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섹션 4에서 챕터 1의 섹션 4에서 또 보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